최영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윤 국민의힘 서구을 당협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치권이 뭐 최첨단 같아요. 잠깐만 눈을 딴 데 돌려놓고 있으면 다른 사건들이 계속 위에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뭐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도 결과입니다만 그 이후에 축하난, 뭐 축하 문자, 축하 전화 서로의 얘기가 서로 다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선은 뭐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또 제안을 했었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아직 명확한 입장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축하난만 보내는 것에 대한 어떤 정부적 판단들이 좀 있었을 건데 예. 그 논의하는 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 뭐 관계자 발로 이런저런 얘기가 언론에 흘러나가면서 오해가 좀 커진 상태인 거고요. 그것들을 다 양측에서 확인하고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더 이상 이걸 확전하지 말자 이렇게 했고 조만간 아마 일정을 잡으려고 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에 확진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인천에.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코로나 걸리면 병원 찾아가는 것도 좀 쉽지 않은데 센스 있는 분이라면 난 들고 병원으로 찾아가시는 것도 방법이다. 이게 우리 참 정서상 병원에 문병 오시거나 찾아오신 분을 매몰차게 내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게 이제 정부적 감각인데 대통령실이 상대방을 고려해서 상대방이 어떨 때 감동할까를 고려해서 좀 움직이신다면 지금이 기회다. 저는 이렇게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까요? 저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저라면은 네. 이 좋은 의견을 네. 저는 과감히 채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것은 꼭 의례적인 걸 떠나서라도 일단은 그 당대표가 새로 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지금 여야 협치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고 이럴 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좋은 예. 기회로 충분히 삼을 수 있겠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난 문제 가지고 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해프닝인데 중요하게 매끄럽게 이런 과정 관리를 잘 못하는 데서 오는 저는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여지고 저는 조금 더 어디에 더 책임을 묻고 싶냐면은 네. 용산에 네. 대통령 보좌하시는 분들이 지금 조금 더 세심하게 그런 과정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건 제가 정말로 요청드립니다. 이게 미주알 고주알 가령 행정관 레벨에서 비서관 레벨에서 수석 레벨에서 사실은 접촉을 막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미주알 고주알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그건 적절치 않거든요. 네. 야 우리는 이렇게 의도를 가졌는데 쟤네들 안 받아준다? 쟤도 쫌생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의도로 관계자 발로 밖으로 흘리는 건 좋지 않다. 그런 대통령실 내에서도 기관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체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는 이런 거 가지고 그 뭐랄까요 야당과 여당과 뭐 대통령실이 옥신각신을 하는 거는 저는 마땅치 않다고 봐요. 이번에 박정아 의원이 이제 양 대표 간에 만나게 되면 우리 이런 얘기 할 거다라고 또 언론에 흘리는 바람에 삐걱대는 것도 네.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물 밑에서 해야 되고 조용히 해야 될 일과 그리고 뽐나야 되고 뭔가 이렇게 완결이 돼서 서로 간에 좀 성과를 내는 일 이거는 언론을 상대로 이렇게 할 때도 좀 조심하게 다뤄야 된다. 그리고 비서들이나 이거를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사람들은 정말 소리 소문 없이 대표들이 폼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네. 언론을 대할 때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두 분 다. 충분히 네. 공감 가는 말씀이에요. 예, 근데 일단은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코로나에 걸리셨으니까 빨리 쾌유 바라고요. 예, 이거를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서로의 정말 건강을 걱정하면서 찾아가시면 네. 뭐 감동하면서 네.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예. 너무 좋은 제안이에요. 예, 제가 국민의힘 광주 호남의 그 위원장을 대표해서 빨리 그 개최하시기를 이렇게 하는 기원합니다. 대통령께 전화를 하는 대통령이 네. 이재명 대표한테 아이고 좀 걸리셨다는데 괜찮으십니까? 우리 난이라도 보내고 싶은데 우선 이렇게 제가 전화라도 드립니다. 쾌차하십시오. 이렇게 전화하면 얼마나 부드럽게 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끄네요. 아 근데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그리고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뭐가 먼저 있는 게 아니, 좋을까요? 뭐 자연스럽게 지금 수순은 정해졌잖아요. 네. 먼저 그러니까 25일 날 네. 오후 3시로 잡혔던 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짧으면 한 5일 내지는 일주일 정도 좀 수년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오히려 밀도 있게 그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조금 더 이렇게 진취적인 논의를 한 이후에 저는 예. 자연스럽게 추석 전에 저기 대통령이 이제 중심을 잡고 이렇게 양 대표가 만나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진전될 가능성이 있고 네. 저는 그렇게 될 것이다. 두 그렇게 번의 합니다. 만남이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의제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 공통된 부분도 많거든요. 예. 근데 결정을 그럼 누가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집니까? 대표와 대통령이 이렇게? 아니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네. 대통령의 권위를 존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조금 그 오늘 김민석 그 수석 최고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한동훈 대표가 실질적인 권한이 있냐.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약간 조롱하듯이 바지 사장도 아니고 반바지 사장 이렇게까지 그게 이제 제가 뭐 그러니까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 전혀 한동훈 아니고. 대표가 왜냐하면은 거듭 제가 이렇게 여기서 강조했습니다마는 네. 전당대회 때 국민의힘 그 당원들하고 지지자들이 지금 강력하게 한동훈 대표의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다른 힘을 실어줬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보십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청취자들이 단순히 잘 모르는 영역이 있는데 네. 대통령실과 그 여당의 핵심 관계자들, 그러니까 뭐 그 총리, 그다음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당 대표, 거기에 원내대표까지 네. 이렇게 매주 만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조율을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당 대표끼리 만나는 것은 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서로 주고받게 하면서 그러니까 한 만나자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수년됐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수년되기 전에 한 발짝 빼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니요. 모든 사람 다 적극적이에요. 그러지 않았고요. 네. 네. 어찌 됐든 이제 코로나로 수년됐기 때문에 25일 날 원래 3시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주 일요일 날 만나거든요. 삼청동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여당으로 보면 한번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 한동훈 대표가 민생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되고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민생 현안을 가지고는 여야도 없고 어쨌든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얼마든지 협조하겠다고 그동안 늘 얘기해 왔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있는 동안에 그런 숙성의 과정을 거칠 거고 네. 여당도 갑작스럽게 만나다 보면 조율하는데 의제 조율하고 또 여당과 그 정부와의 조율하는 시간들을 거치지 않아서 오히려 더 내용들이 충실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네. 뭐 우연한 계기이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25일 날 다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와 대통령 전순석 비서실장과 등등이 만나가지고 민생 현안에 대해서 어쨌든 좀 논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거거든요. 또 네. 추석도 다가오고 지금 속값이라든지 쌀값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생 현안 문제를 가지고 야당도 같이 참여해서 거둘 수 있는 문제들을 오히려 더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이번에 뭐 25일 날 고위 당정 협의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돼서 그 내용들을 토대로 이재명 대표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논의할 수 있으면 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는 아니 이미 그 희망적인 방향으로 생각이 간 거 되고 그러니까 있네요. 바로 나오자마자 한동훈 대표도 즉각 빨리 하자 이렇게 화답을 했던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계속 얘기했던 거는 한동훈 대표도 좋다. 그리고 즉각적인 화답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 아니 잠깐 있어봐. 우리 당에 좀 조율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면서 시간을 조금 늦추는 게 아니냐 이런 또 반론이 아니요, 제기됐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이렇게 내부에 어떤 네. 그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야 될 좀 더 이렇게 중요한 아젠다도 있고 네.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바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자면은 이번 폭염 때 지금도 오늘도 낮에도 심지어 덥던데 그 취약계층의 그 전기로 인한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금방 합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이재명 대표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거 금융투자 소득세 내지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폐지보다는 약간 그 부분에 그 완화하는 이런 부분을 제기하는 좋다 이겁니다. 이것을 어쨌든 그게 지금 식으로 내년 1월부터 바로 그 금융투자 소득세법을 이렇게 시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데 지금 양쪽이 합의를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제들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다수가 다 그런 의견이 그래서 이런 의제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당원들의 힘, 국민들의 힘이 좀 반영이 됐을까요? 물론 이제 결국은 정당이라는 게 민심을 수렴해야 되는 거니까 네. 한동훈 대표도 뭐 검찰만 하시다가 검사만 하시다가 뭐 법무장관 하셨긴 했지만 민심을 수렴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를 거예요. 정치인들이 왜 민심의 풍향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네. 당대표를 하는 내내 이제 그걸 느끼시게 될 거거든요. 추석을 앞두고 경기가 좋지 않고 물가가 오르고
또 뭐 농민들이나 이 자영업자들이 아우성치는 이 고통의 이 과정을 본인이 어찌됐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제1 주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해봤자 국민들한테 감동을 못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먹사니즘을 얘기하면서 민생 현안에 대해서 어쨌든 대안을 내놓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추석 밥상에 양쪽이 서로 죽인 듯이 칼질하고 총질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보다는 민생의 지금 어려운 현안들을 같이 푸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들을 경쟁을 해가지고 누가 더 잘하더라 이렇게 해서 평가받는 이런 과정으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의식의 토대에 의해서 뭔가 성과를 내는 무거운 책임감들을 다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한 주가 좀 연기된 게 저는 내심 좀 다행이다. 그러니까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는 사실은 둘은 지금 이해관계가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동안에 늘 먹산이 좀 강조하고 실제 민생 해결에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본인의 대선 전략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끊임없이 지금 여야 정쟁 구도 속에서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본인도 전환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파트너로 서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하고 적절한 민생 관련된 합의가 지금 절실한 게 지금 이번 전당대회 때도 이렇게 드러났지만은 윤석열 그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이 사이에서 적절한 어떤 그 파트너십이 새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용산에 끊임없이 어떤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한동훈이 아니고 뭔가 한동훈 대표도 국민들 속에서 실책을 내면서 할 수 있는 이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둘은 이해관계가 사실 같아졌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그 회동이 매우 속도감 있게 내시 이렇게 추진될 가능성이 제가 객관적으로 지금 높다. 놀라고 있는 게 두 분이서 너무 오랜만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 예. 그거는 저기 위쪽에서도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고 계신 거 맞습니다. 아닌가 두 분 예. 그러니까 말씀도. 지금 이제 비서실장들 간의 논의들이 뭐 삐걱삐걱 됐다 이제 그런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거고 또 네. 물밑에서는 또 그것과 상관없이 실무적으로 결국은 성과를 내야지만이 네. 언론의 질타도 받지 않고 국민들한테 손가락질도 받지 않는 거잖아요. 저희가 바라는 게 그거죠. 네, 그럼요. 네, 네, 네. 근데 그 모습이 결국은 22대 국회의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야 되고 이제 그 시작을 이제 어떻게 이제 할 거냐 이제 요것만 남아 있는데 원래 그런 거잖아요. 처음 시작이 좀 어렵고 탄력이 붙으면 속도감 있게 할 수 네,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너무 많은 내용들을 합의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무슨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이렇게 맞서고 싸우는 모습 그리고 뭐 대결하는 모습 이렇게 비춰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한두 가지라도 양측이 합의했다. 그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추석을 앞두고 굉장히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으로 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내용을 여쭤봐야 되거든요. 근데 또 괜히 이런 게 또 궁금해요. 지난주는 분명히 두 분의 의견이 서로 달랐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시는 거지. 그거는 그냥 궁금증으로 나누고. 네, 네. 민주당의 이제 전당대회가 끝이 났고 네.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을 했고, 근데 당원대회에서 첫 지도부가 탄생한 네.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수석 최고위원이 이제 김민석 의원이 되셨었고. 최영선 부원장께서는 이 전당대회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찌됐든 이제 민주당이 간부정당에서 소수의 그 어떤 책임자들의 의사결정하는 정당에서 250만 당원 그리고 6개월 이상 당비를 내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122만의 당원들이 주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전국 당원대회로 네. 이제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바뀌는 이런 변화를 이제 거쳐가고 있잖아요. 네. 그 첫 선거였고 당원들의 역동성들이 발현된 부분도 저는 있고 네. 또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이번에 이제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뭐 민영배 의원이 좀 들어가서 우리 지역의 목소리들을 또 전면에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 못지않게 뭔가 최고위원회의 역할들을 좀 더 다양하게 나눠서 언론개혁, 외교안보, 국방, 또 경제, 민생 현안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나눠가지고 그런 역할들을 담당할 수 있는 드림팀을 저는 구성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민주당이 어떤 지역 대표성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수권 정당의
면모를 갖춰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드리고 또 미래의 희망을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민주당을 탈바꿈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어떤 전남 광주의 이 유권자들 또 지역민들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변화된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충분히 그런 2년 안에 기대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이제 좀 저희가 이제 호남이다 보니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뭐 지역주의다 그런 건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 호남 쪽에서 그동안에 출마를 하셨었는데 4번의 지금 고비를 맞고 있네요. 맞습니다. 고배를.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거를 평가를 해야 될까요?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거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표면적으로는 압도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일극 체제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이제 그 흐름이 확인이 된 건데 사실 그 이면에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호남의 투표 참여율이 제일 낮았다라는 게 굉장히 지금 그 우려되는 부분일 거라고 저는 그 확신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의미는 뭐냐면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걸 통해서 호남 유권자들이 네.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주력이 아닙니까? 그 이 부분들이 지금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한 거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 시점에서 더더군다나 이제 민영배 그 후보까지 낙선을 해버렸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내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라면은 요 국면에서 본인도 이제 다시 새로운 차원에서 호남 유권자들의 마음을 좀 다시 포용할 수 있고 또 민영배 대표도 명예회복할 수 있고 후보도 네. 또 그런 방안이 저한테 사실 지금 있거든요.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물어봐요. 그건 뭐냐면은 네. 예, 그냥 단순하게 저기 그 중요한 예. 그냥 말씀해 주시려고요. 예, 예. 네. 그냥 서비스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네. 제 얘기 한번 저는 저라면은 네. 다 접어놓고 민영배 후보에게 최고위원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명직으로. 예, 네. 저는 그러니까 지명직이라고보다도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도리고 호남 유권자들은 제가 어떤 존중의 그런 어떤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과감하게 하겠어요. 지금이라도. 네. 그러면 민영배 후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지만 제가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래야 저는 민영배 후보가 지금 어떤 그 본인의 명예회복도 하고 일정한 지금 포지션도 다시 확보하는 이런 계기가 될 거다. 그 대신 이제 그 저는 이재명 대표 이렇게 요구하면 되는 거죠. 호남에 정말로 참신한 그리고 지금 어떤 큰 어떤 개혁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네. 신진 이런 어떤 부분을 제가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은 이렇게 그 제의를 받고 명예롭게 이렇게 그 양보하고 참신한 인물을 추천하는 제가 누구를 추천하면 좋을지 저도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너무 민주당에 말씀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아니 그냥 저랑 같이 이렇게 인연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네. 최영선 원장님 같은 분은 저는 그렇게 하는 아니 진짜로 제가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호남 유권자들한테 여러 가지 아니 이건 그냥 단순하게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 어떤 맥락에서 아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잠깐만요. 복합적으로 보고 저도 있구나. 한 분 추천할 분이 있습니다. 최용선 부원장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 제가 예를 들면 네, 무슨 네. 맥락인지는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아니 저는 근데 상당히 공감하실 수 저는 있을 이제 거라고 보여요. 우리 언론에서도 아니,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네. 언론에서 이제 오늘 뭐 개혁신당에 여기서 와서 이제 최고위원회 회의도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빈 공간을 이게 들어오시기 위한 네. 그런 정치적 메시지들 많이 내셨던데 언론에서도 되게 우려하시는 부분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호남 정치가 이렇게 쇠퇴해버리고 변방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한 명이라도 지금 지도부에 들어가야지 우리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고 안 그러면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답답함과 두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일면 그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대표될 수 있는 겁니까? 그 호남 정치라는 게 그렇게 한 사람을 내세워서 우리의 모든 욕망들을 열망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접 민주주의 시대이고 당원 주권 시대이기 때문에 또 18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2명의 3명의 광역단체장이 있는 여기는 민주당의 본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신감을 가지고 혁신적인 내용들을 보여주고 창조적인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전국적 차원에서 야 보니까 호남이 그래도 다르더라. 이렇게 했을 때 존재감이 높아지는 것이지 무슨 구걸하듯이 한 자리 내놔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는 진짜 민주당 미워할 거야. 이렇게 하면 정말 저는
정말 호남 정치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 다음번 지방선거와 대선까지 염두에 놓고 본다면 울산과 경북과 대구에서 헌신하고 있는 민주당의 좋은 자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활약하고 또 빛이 나는 모습들을 보여야지만이 민주당이 집권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제가 당부드리는데 호남의 언론들 진짜 이건 좀 자제해야 됩니다. 이거를 공포감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 전당대회 결과를 오해하게끔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또 저희 시간 다 돼가고 있어가지고 김건희 명품백 수수욕 해야 되는데 입도 못 댔어요. 그러니까 이 호남권이 당원이 35% 비율이잖아요. 네. 참여율이 저조했어요. 예.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예. 그 또한 호남의 의견이겠죠. 아니 저는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착시 효과가 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온라인 투표와 ARS 투표가 이번에 좀 분리가 되는 바람에 네. 마치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것처럼 보여졌어요. 근데 실제로는 호남에서는 ARS 투표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게 합산되는 바람에 호남이 20% 초반대에 투표를 한 것처럼 비춰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권리당원이 한 41만 명 정도 되는데 네. 아마 14만 명 언저리에서 투표를 하셨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거는 과거에 비춰보더라도 그렇게 적은 수가 아니다. 오히려 절대적 수는 거의 근접해 가고 있고 또 하나는 ARS가 있었군요. 네네.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여기는 국회의원 선거와 그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동원되고 어떤 매집된 당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경북이라고 해봤자 권리당원 전체 수가 나주 권리당원 수보다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호남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채찍질은 그거는 좀 받아들이고 다만 그것은 민주당을 좀 더 혁신하고 미래의 민주당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그런 과정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혁신하고 변화된 모습을 네. 보여드리면서 그 우려들을 좀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남은 늘 정치에서 선도를 했죠. 앞장서서. 네. 멋진 모습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근데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떤 그 흘러가는 추이는 호남이 상당히 그런 어떤 역할에서 이렇게 예. 배제되거나 밀려나는 듯한 그런 흐름이 지금 비치는 건데 저는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신다. 아니 기득권 질서에 매몰되거나 과거의 관행과 구태를 계속 반복한다 그러면 냉정하게 심판 받아야 되는 거고요.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줬을 때 그때는 다시 인정을 받아야겠죠. 근데 지금은 권력의 공백 상태처럼 마치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다. 네, 민주당이 알겠습니다. 좀 더 변하겠습니다. 예. 예.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저 국민의힘이 예. 처음에 전당대회 때 엄청 흥행을 했잖아요. 예, 예. 반면에 민주당은 너무 조용했단 말이죠. 네. 근데 막판에 정말 흥행이 비슷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만 가지고 오늘 하루 얘기를 다 해버렸습니다. 네. 이거 어떡하죠? 중요한 거. 무혐의 직무 관련성 없다. 이 결정 얘기를 일단 좋다, 나쁘다, 이해 안 된다. 뭐 한 말씀만 해주시고 간결하게 끝낼까요? 말씀드려서 예.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만 한다면 무혐의가 저기 맞습니다. 그거 많은 전문가들 동의하는데 근데 이 건이라는 게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는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호미로 막을 걸 지금 가래로 못 막는 상황까지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저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서 여사께서는 분명히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맞고 예. 그러나 이걸 가지고 또 뻥튀기 해가지고 무슨 탄핵이니 특검이냐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사실과 법리에 맞지 않는 무리한 지금 정쟁을 지금 유발하고 있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층에서 이제는 조금 차분하게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화살이 검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과연 화살이 이 검찰로 가는 것에서 검찰이 그럼 자유로울 수 있느냐?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진행 과정도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았고 국민의 법 감정하고 맞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이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김건희 여사의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정말 떳떳했는지 동일한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김웅 전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검사였다면 과연 이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 지었겠느냐.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검찰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기소하는 이런 식의 선택적 기소와 선택적 수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고 그 대상이 여사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오해를 누가 만들었느냐? 검찰이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검찰개혁의 타당성, 명분이 더 쌓여간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